응? 저 녀석 주인이 없는 떠돌이야? 왜 따라와? 헉, 너 이거 인삼인 줄 알고 들고 온 거냐? 참으로 똑똑하구나. 도둑이야! 도둑이 들었다! 전기 수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한 판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어느 산골 마을에 철수라는 평민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30을 조금 넘겼고 아내와 어린 딸 하나를 두고 있었는데 철수는 대대로 산에서 약초를 캐서 장에 내다 파는 일을 업으로 삼았지요.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봄이면 도라지와 더덕을, 여름이면 삼지구엽초를, 가을이면 산수유와 오미자를 캐고 따서 읍내 약방에 납품하며 살았는데 먹고 살 만큼은 벌었지만 넉넉하지는 못한 그저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철수는 성실한 사람이었지요.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산으로 올라가고 해가 질 무렵에야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는 밭일을 하고 딸아이는 어려서 집에서 놀곤 했답니다. 하루하루가 비슷하게 흘러가는 평범한 나날이었지만 철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굶지 않고 지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철수가 평소처럼 산에서 약초를 캐고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마을 어귀 길가에 무언가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지요. 처음에는 나뭇가지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보니 개였습니다. 그것도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말라비틀어진 개였지요. 철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개를 내려다봤습니다. 개는 숨은 쉬고 있었지만 눈을 감고 미동도 하지 않았는데 흰색과 황갈색이 섞인 털은 더럽고 엉켜 있었고 갈비뼈가 훤히 드러나 있었답니다. 가엾게도 코는 바짝 말라 있었고 발바닥에는 피가 맺혀 있었는데 먼 길을 걸어온 듯 보였지요. 철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냥 지나칠까 아니면 데려갈까. 집에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은데 개까지 먹여 살릴 여유가 있을까 싶었지요. 하지만 그냥 두고 가자니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이대로 두면 분명 내일 아침이면 죽어 있을 것이 뻔했으니 말입니다. 철수는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원래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지요. 결국 허리를 굽혀 개를 안아들었는데 놀랍게도 개는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정말로 뼈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았지요. 집에 돌아온 철수는 아내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길에서 개를 주웠소. 거의 죽어가고 있어서 그냥 둘 수가 없었소. 아내는 개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지요. 어머나, 정말 불쌍하게 됐네요. 하지만 영감,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쁜데 개까지. 철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소. 하지만 그냥 둘 수가 없었소. 며칠만이라도 밥을 주고 기운을 차리면 제 갈 길을 갈 것이요.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는데 남편의 성격을 이미 아는 터라 마음을 정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사실 아내도 마음은 약한 사람이라 불쌍한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미였답니다. 철수는 개를 마루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먼저 물을 조금 먹였는데 개는 혀로 물을 핥았지만 그것도 힘겨운 듯 했지요. 너무 오래 굶어서 힘이 하나도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밥에 물을 말아 주었더니 개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것을 먹기 시작했지요. 철수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는데 개는 고개를 들어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고마움이 담겨 있는 것 같았지요. 아니, 그냥 그런 것 같은 게 아니라 분명히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철수는 개에게 하루에 2번씩 밥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주다가 점점 양을 늘렸는데 개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했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스스로 일어나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고 보름이 지나자 마당을 뛰어다닐 정도가 되었지요. 개의 정체도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털을 씻기고 빗질을 해주자
흰색 바탕에 황갈색 무늬가 있는 꽤 멋진 개였는데 귀는 쫑긋하게 서 있었고 꼬리는 말려 올라가 있었답니다. 체구는 중간 정도였고 다리는 튼튼해 보였으며 눈빛은 영리해 보였지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진돗개로구나. 참 좋은 개를 주었구나. 진도에서 온 개인지 아니면 진돗개 핏줄을 이어받은 개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진돗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돗개는 충성스럽고 영리하기로 유명한 개였지요. 철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황이라고 부르면 되겠구나. 황갈색 무늬가 있으니까 말이야. 개는 꼬리를 흔들며 짖었는데 마치 이름이 마음에 든다는 듯이 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개는 황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지요. 한 달이 지나자 황이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털은 윤기가 흘렀고 몸도 제법 살이 붙어 늠름해 보였는데 성격도 온순하고 영리해서 철수의 말을 잘 알아들었지요. 앉으라고 하면 앉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렸으며 오라고 하면 달려왔답니다. 철수의 어린 딸도 황이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아이가 놀아달라고 하면 황이는 기꺼이 상대가 되어 주었고 아이가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켜주곤 했는데 한 번은 아이가 넘어져 울자 황이가 혀로 얼굴을 핥아주어 아이가 웃음을 터뜨린 적도 있었지요. 철수는 황이를 보며 웃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돌보고 보낼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가족처럼 느껴졌던 것이지요. 아내도 황이에게 정이 들었는지 가끔 자기가 먹던 것을 나눠주곤 했답니다. 그런데 황이를 데려온 지 2달쯤 되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철수가 눈을 뜨고 보니 황이가 보이지 않았는데 마당을 아무리 둘러봐도 집 주변을 아무리 찾아봐도 황이는 없었지요. 철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어디 다친 건 아닐까 아니면 원래 주인을 찾아 떠난 건 아닐까 싶었지요. 아내도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영감 황이가 어디 간 걸까요?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 올시다.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어디 볼일 보러 갔을지도 모르니. 하지만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황이가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황이의 입에는 무언가가 물려 있었습니다. 철수가 다가가 보니 그것은 약초였는데 뿌리가 달린 당귀였지요. 당귀는 부인병에 좋은 약재로 철수가 자주 캐던 약초 중 하나였습니다. 철수는 신기해하며 당귀를 받아들었는데 상태도 좋고 뿌리도 온전했지요. 오, 황이야. 내가 이걸 어디서 가져왔느냐? 기특하구나. 황이는 꼬리를 흔들며 기분 좋게 짖었습니다. 철수는 황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요. 그저 우연히 물고 온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황이는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해가 뜰 무렵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하수오를 물고 왔지요.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수오는 아무 데서나 나는 약초가 아니었습니다. 산 깊은 곳에서나 자라는 귀한 약재였는데 철수도 1년에 몇 번 겨우 구할 수 있을 정도였지요. 그런데 황이가 그걸 물고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수오가 아니냐? 황이, 내가 정말로 이걸 찾아온 거냐? 황이는 꼬리를 흔들며 짖었습니다. 철수는 믿을 수가 없었지요. 그 다음 날도 황이는 약초를 물고 왔습니다. 천궁, 작약, 백작약. 모두 철수가 평소에 캐던 약초들이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가져왔답니다. 그것도 상태가 아주 좋은 것들만 골라서 말이지요. 철수는 점점 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이 산에서 며칠을 헤매야 찾을 수 있는 약초들을 황이가 매일 아침 물고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철수는 황이가 어떻게 약초를 찾아오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황이는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해가 뜰 무렵 약초를 물고 돌아왔는데 대체 어디서 어떻게 찾아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냥 우연히 발견한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약초를 알아보고 찾아오는 것일까 싶었답니다. 철수는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황희가 집을 나서려고 할 때 철수도 몰래 뒤를 따라 나섰지요. 황희는 마을을 벗어나 산으로 향했는데 철수는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답니다. 황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거리를 두고 따라갔는데 산길은 험했지만 황희는 망설임 없이 길을 찾아갔지요. 마치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답니다. 한참을 걸어 올라가자 황희는 어느 바위 틈새 근처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코를 바닥에 대고 킁킁거리기 시작했는데 이리저리 냄새를 맡더니 바위 뒤쪽으로 가서는 땅을 파기 시작했지요. 앞발로 흙을 파내는 모습이 무척 능숙해 보였답니다. 철수는 나무 뒤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황희는 열심히 땅을 파더니 잠시 후 뿌리가 달린 약초 하나를 입에 물었는데 철수가 자세히 보니 그것은 환기였지요. 그것도 꽤 굵고 좋은 것이었답니다. 철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개가 냄새를 잘 맡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약초를 구별해서 찾아낸다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지요. 황희는 정말로 코로 약초를 찾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황희는 환기를 입에 문 채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곳으로 향했는데 역시 코를 킁킁거리며 약초를 찾아냈답니다. 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지요. 이 개는 정말 특별한 개였습니다. 황희는 약초를 찾은 후 집으로 돌아왔고 철수도 서둘러 돌아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시 후 황희가 마당으로 들어왔는데 철수는 놀란 척하며 나가서 황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요. 황희는 꼬리를 흔들며 약초를 내려놓았답니다. 그날 이후로 철수는 황희가 가져온 약초를 모아두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면 한 광주리가 차고 보름이면 두 광주리가 찼는데 그것도 모두 상태가 좋은 약초들이었지요. 철수가 직접 캐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었답니다. 이제 철수는 산에 직접 올라가는 횟수가 줄었는데 황희가 가져온 약초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철수는 황희가 가져온 약초를 읍내 약방에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철수가 평소에 약초를 납품하던 곳이었는데 주인은 김 주사라는 사람이었지요. 김 주사는 약방을 10년 넘게 운영한 노련한 사람이었는데 약재를 보는 눈이 정확했고 사람됨도 괜찮아서 철수는 오래전부터 그곳에 약초를 납품해 왔답니다. 철수가 광주리를 들고 약방에 들어서자 김 주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철수는 광주리를 내려놓았는데 김 주사가 안을 들여다보더니 눈빛이 달라졌지요. 약초를 하나하나 꺼내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김 주사는 감탄하는 표정으로 약초들을 살펴봤습니다. 당기도 좋고 하수오도 훌륭했으며 환기는 굵기가 보통이 아니었지요. 어디서 이런 약초를 구했느냐고 묻더니 값을 후하게 쳐주겠다고 했답니다. 철수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광주리 하나 분량이었는데도 한 달치 수입과 맞먹는 돈이었지요. 철수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 황희를 불러 앉혀서 자기가 먹던 고기 한 점을 주었답니다. 황희는 꼬리를 흔들며 맛있게 먹었지요. 그날부터 철수의 생활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황희가 가져온 약초를 읍내 약방에 팔면 꽤 괜찮은 돈이 되었는데 철수가 직접 캐러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었고 상태도 좋았지요. 한 달이 지나자 철수는 전보다 여유가 생겼는데 아내에게 새우감을 사주고 딸에게는 과자를 사줄 수 있었답니다. 집안의 쌀독도 늘 가득했지요. 이웃 사람들이 철수를 보고 물었습니다. 요즘 장사가 잘 되나 보냐고 얼굴에 기름이 흐른다고 말이지요. 철수는 웃으며 운이 좀 따라주는 모양이라고 약초가 잘 캐져서 그렇다고 대답했답니다. 사람들은 철수가 부지런해진 줄로만 알았는데 황희가 약초를 가져온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지요.
그런데 석 달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철수가 약초를 팔러 읍내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마을 어귀에서 낯선 사내 하나가 철수를 불러 세웠답니다. 나이는 40 정도 되어 보였고 옷차림이 제법 번듯했는데 공손하게 말을 걸어왔지요. 자기는 한양에서 약재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김 주사에게서 철수 이야기를 들었다고 철수가 가져온 약초들이 상태가 아주 좋다더라 하며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고 했답니다. 철수는 조금 경계하는 표정이 되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석연치 않았지요. 사내는 한 걸음 다가서더니 말을 이었는데 자기가 한양에 큰 약방을 운영하는데 좋은 약재가 필요하다고 철수가 약초를 구해다 주면 김 주사보다 훨씬 더 좋은 값에 사겠다고 했답니다. 철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더 좋은 값을 준다니 나쁘지 않은 제안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믿음이 가지 않았지요. 김 주사는 오래 거래한 사람이라 믿을 수 있었지만 이 사내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답니다. 철수가 생각 좀 해보겠다고 말을 흐리자 사내가 조금 조급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사내는 지금 결정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선금으로 은자 10량을 주겠다고 한 달에 약초를 이만큼만 구해다 주면 된다고 하며 품에서 은자 주머니를 꺼내 흔들었지요. 철수는 눈이 휘둥그레졌는데 은자 10량이라니 그건 평민에게는 큰 돈이었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황희가 마을 어귀로 달려왔는데 철수를 보자마자 사내를 향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지요. 평소에는 온순한 황희가 요란하게 짖어댔는데 사람을 보고 이렇게 짖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답니다. 황희는 계속해서 사내를 향해 짖어댔고 심지어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하는 모습까지 보였지요. 철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황희가 이렇게 짖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는데 분명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았지요. 사내는 황희를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는데 한 발 물러서더니 말했답니다. 걔를 좀 조용히 시키라고 이야기를 못하겠다고 말이지요. 철수는 황희를 달래려 했지만 황희는 계속 짖어댔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철수는 문득 깨달았지요. 황희가 이렇게 짖는 건 이 사내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닐까 싶었답니다. 철수는 사내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생각해보니 지금 거래하는 곳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김 주사와는 오래 거래해왔으니 말이요. 사내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혹시 마음이 바뀌면 김 주사에게 연락하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는데 황희는 사내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짖어댔지요. 철수는 황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황희가 짖어준 덕분에 이상한 거래를 하지 않게 되었는데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던 게 사실이었답니다. 며칠 후 철수는 김 주사에게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한양 약재 상인이 사기꾼이었다는 것이지요. 성금을 주고 약초를 받은 후 잠적하는 수법으로 여러 사람을 속여왔다고 했는데 최근에 다른 마을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쳤다가 잡혔다고 했답니다. 철수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만약 황희가 짖지 않았다면 자신도 사기를 당할 뻔했던 것이지요. 철수는 집으로 돌아와 황희를 꼭 껴안았습니다. 황희야,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정말 고맙다. 황희는 꼬리를 흔들며 철수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철수는 그날 저녁 황희에게 고기를 듬뿍 주었는데 황희는 맛있게 먹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철수는 황희가 단순히 약초를 찾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황희는 거짓말하는 사람도 알아보는 것 같았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 황희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황희 덕분에 사기를 모면한 후 철수는 황희를 더욱 아끼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황희가 가져오는 약초는 여전히 훌륭했고 철수는 그것을 김 주사에게 팔아 꽤 괜찮은 수입을 올렸지요. 생활은 점점 나아졌는데
이제는 쌀독이 늘 가득했고 반찬도 푸짐해졌답니다. 아내도 기뻐했고 딸아이도 예쁜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런데 석 달쯤 지났을 때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네 집이 갑자기 살림이 나아졌다는 소문이었는데 어떤 이는 철수가 산에서 금을 캤다고 했고 어떤 이는 귀한 약초를 발견했다고 했답니다. 소문은 점점 부풀려졌는데 나중에는 철수가 산신령을 만나 보물을 받았다는 말까지 나돌았지요. 철수는 소문을 듣고 난처해졌습니다. 황희가 약초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말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소문을 부인하기도 애매했지요. 그냥 운이 좋아서 약초를 많이 캘 수 있었다고만 말했는데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믿지 않는 눈치였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철수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장은 60순이 넘은 노인이었는데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지요. 이장은 요즘 소문이 자자하다며 살림이 많이 나아진 게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궁금해하니 혹시 좋은 약초 나는 곳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좀 알려주면 어떻겠느냐고 물었지요. 철수는 난처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황희가 약초를 찾아준다는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지요. 특별한 곳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부지런히 산을 다니다 보니 운이 좋았던 것뿐이라고 대답했답니다. 이장은 철수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는데 철수는 한숨을 쉬었지요. 그런데 며칠 후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읍내에서 한 양반이 찾아온 것이었는데 그 양반은 박진사라는 사람으로 읍내에서 가장 큰 부자였답니다. 나이는 50 정도 되어 보였고 옷차림도 화려했으며 하인 셋을 데리고 왔지요. 박진사는 철수네 마당으로 들어서더니 거만한 태도로 여기가 철수란 자가 사는 곳이냐고 물었습니다. 철수가 황급히 나와 절을 하며 자신이 철수라고 대답했는데 박진사는 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답니다. 평민 주제에 요즘 약초 장사로 돈을 꽤 번다더라며 김 주사에게 들었다고 했지요. 박진사는 팔짱을 끼고 자기 처가 요즘 몸이 안 좋아 귀한 약재가 필요한데 철수가 구해다 주면 값은 후하게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이 구할 수 있는 약초는 한정되어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어떤 약재를 필요로 하시는지 물었지요. 박진사는 산삼이 필요하다고 그것도 오래된 것으로 말이라고 했답니다.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산삼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렵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박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철수가 감히 자기 부탁을 거절한다며 화를 냈답니다. 바로 그때 황희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황희는 박진사를 보더니 갑자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는데 평소와 다르게 털을 세우고 이빨까지 드러냈지요. 박진사는 황희를 보고 인상을 찌푸리며 이놈의 개는 뭐냐고 화를 냈답니다. 철수가 황급히 황희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황희는 계속해서 박진사를 향해 지저댔습니다. 박진사는 화가 난 표정으로 좋다며 그냥 가겠다고 했는데 하인들에게 가자고 소리쳤지요. 하지만 박진사가 마당을 나서려던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황희가 갑자기 마당 한쪽으로 달려가더니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잠시 후 뿌리가 달린 약초 하나를 입에 물고 돌아왔답니다. 그것은 하수오였는데 굵고 상태도 아주 좋은 것이었지요. 박진사의 하인 중 하나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하인은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박진사에게 작은 목소리로 뭔가 속삭였는데 박진사의 표정이 순간 변했답니다. 화난 표정에서 탐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지요. 박진사는 다시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까와는 달리 얼굴에 웃음을 띠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어딘가 섬뜩했답니다. 철수 영감, 잠깐만 더 이야기를 나눕시다. 철수는 불안한 느낌이 들었지만 박진사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박진사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황희를 가리키며 물었지요. 저 개가 방금 약초를 물고 왔던데
혹시 저 개가 약초를 찾는 능력이 있소? 철수는 당황했습니다. 들켰구나 싶었지요. 하지만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박진사의 하인이 분명히 봤을 테니까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그쵸. 운이 좋아서 가끔. 박진사가 철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허허, 겸손하시는구려. 저 개가 약초를 찾는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요. 그렇다면 말인데 저 개를 나에게 팔지 않겠소?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됩니다. 나으리, 황희는 제 가족이나 다름없사옵니다. 박진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가족, 개 주제의 가족이라니. 내가 좋은 값을 쳐주겠다고 하지 않았소. 은자 50냥을 주겠소. 은자 50냥이면 큰 돈이었지만 철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주셔도 황희는 팔 수 없습니다. 박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평민 주제에 감히 자기 제안을 거절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던 것이지요. 박진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위협하듯 말했답니다. 철수 영감, 후회하지 마시오. 양반의 호의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시오. 박진사는 그렇게 말하고는 하인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철수는 박진사의 뒷모습을 보며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저 양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았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영감 괜찮겠어요? 저 양반이 뭔가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닐까요? 철수도 걱정이었지만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황희를 잘 지킬 것이오. 앞으로는 황희를 더 조심스럽게 지켜야겠소. 그날부터 철수는 황희를 한시도 눈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황희를 방 안에서 재웠고 낮에도 항상 황희가 어디 있는지 확인했지요. 하지만 박진사가 정말로 뭔가 꾸밀지 아니면 그냥 화만 내고 말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답니다. 며칠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철수는 오히려 더 불안했지요. 폭풍 전의 고요 같은 느낌이었답니다. 박진사가 다녀간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황희를 더욱 조심스럽게 지켰는데 밤에는 방 안에서 재우고 낮에는 항상 시야에 두었답니다. 아내도 불안한 마음에 자주 마당을 살폈고 딸아이는 어린 마음에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는 듯 했지요.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철수는 평소처럼 황희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황희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마당 쪽을 바라봤답니다.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났는데 평소에 온순한 황희가 이렇게 경계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일이었지요. 철수가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담장 너머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는데 철수는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누구냐? 거기 누구 있느냐?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철수는 횃불을 들고 담장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철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와 문빗장을 단단히 걸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황희도 계속 불안해하며 방 안을 서성였는데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답니다. 철수는 황희를 안심시키려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만 자신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지요. 한밤중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철수는 깜빡 졸고 있다가 황희의 짖는 소리에 깨어났는데 황희가 방문 쪽을 향해 요란하게 지저대고 있었답니다. 철수가 벌떡 일어나 문을 열려는 순간 밖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지요. 철수가 급히 문을 열고 나가보니 뒷문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마당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얼굴에는 천으로 가리고 있어서 누군지 알 수 없었답니다. 사내들은 황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지요.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도둑이다. 누구냐? 내 놈들. 하지만 사내들은 대답 대신 황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한 사내는 자루를 들고 있었고 다른 사내는 몽둥이를 들고 있었는데 황희를 잡으려는 게 분명했답니다. 황희는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내고 사내들을 경계했지요. 철수가 황급히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사내 하나가 철수를 밀쳐냈는데 철수는 그대로 땅바닥에 넘어졌답니다. 사내는 힘이 장사였는데 철수가 당해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지요. 황희가 철수를 밀친 사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로 사내의 팔을 물었는데 사내는 비명을 지르며 팔을 휘둘렀답니다. 황희는 물러났지만 계속 으르렁거리며 사내들을 노려봤지요. 그 틈에 다른 사내가 자루를 들고 황희에게 덮어 씌우려 했습니다. 황희는 재빨리 피했지만 마당이 좁아서 도망칠 곳이 없었답니다. 사내들은 황희를 구석으로 몰아넣기 시작했지요. 철수가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황희를 건드리지 마라. 철수는 마당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집어들고 사내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내 하나가 돌아서더니 철수의 막대기를 낚아챘는데 그리고는 철수의 배를 주먹으로 쳤답니다. 철수는 숨이 막히며 다시 땅바닥에 쓰러졌지요. 바로 그때 아내가 집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사람 살리라고 외쳤는데 그 소리에 이웃집에서 불이 켜지기 시작했답니다. 사내들은 당황한 듯 서로를 쳐다봤지요. 한 사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빨리 끝내. 사람들 온다. 다른 사내가 황희에게 자루를 던졌습니다. 황희는 피하려 했지만 자루가 황희의 몸을 덮었는데 사내는 재빨리 달려가 자루를 묶기 시작했답니다. 황희는 자루 안에서 발버둥 쳤지만 빠져나올 수 없었지요. 철수가 일어나려 했지만 배가 너무 아파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철수를 부축하려 했는데 사내들은 이미 황희를 든 자루를 들고 뒷문으로 달아나고 있었답니다. 철수가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황희, 황희야. 하지만 사내들은 이미 담을 넘어 사라진 후였습니다. 자루 안에서 황희의 짖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는데 철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났답니다. 이웃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모두들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철수는 도둑이 황희를 가져갔다고 말했지요. 사람들은 놀라며 어느 쪽으로 갔느냐고 물었지만 이미 사내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였답니다. 마을 이장도 왔습니다. 이장은 철수를 보고 괜찮으냐고 물었는데 철수는 고개를 저으며 황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이장은 지금 밤중에는 찾기 어렵다고 날이 밝으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찾아보자고 했지요. 하지만 철수는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황희가 어디로 끌려갔는지, 지금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걱정이 되어 미칠 것 같았답니다. 철수는 횃불을 들고 뒷문 밖으로 나갔는데 땅에 발자국이 찍혀 있었지요. 철수는 발자국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철수는 듣지 않았답니다. 이장이 자기도 함께 가겠다고 했고 마을 청년 몇 명도 나섰지요. 7명 정도가 횃불을 들고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발자국은 마을을 벗어나 산 쪽으로 이어졌습니다. 한참을 걸어가자 작은 오두막이 하나 보였는데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안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철수는 조심스럽게 오두막에 다가갔습니다.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니 검은 옷을 입은 사내 둘이 있었는데 그리고 자루에 묶인 채 바닥에 놓인 황희가 보였답니다. 황희는 자루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지요. 한 사내가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박진사 나으리께서 내일 아침 일찍 오신다고 그때까지 개를 잘 지키고 있으라고 했다더군요. 다른 사내는 이게 하나 때문에 고생이라며 투덜거렸답니다. 철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역시 박진사의 짓이었던 것이지요. 철수는 뒤로 물러나 이장과 마을 사람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답니다. 사람들도 화가 났는데 양반이라고 이런 짓을 해도 되느냐며 분개했지요. 이장이 말했습니다. 저놈들이 사내 둘이고 우리가 7명이니
힘으로 밀어붙이면 황희를 구할 수 있을 게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장님.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을 사람들은 막대기와 돌을 들고 오두막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문을 부수고 들어갔는데 사내들은 깜짝 놀라 저항하려 했지만 7명을 당해낼 수는 없었답니다. 순식간에 사내들은 제압당했고 철수는 황급히 자루로 달려가 묶인 끈을 풀었지요. 황희가 자루에서 나왔습니다. 털이 엉망이었고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다친 곳은 없어 보였답니다. 황희는 철수를 보자 꼬리를 흔들며 몸을 떨었는데 철수는 황희를 꼭 안으며 울었지요. 황희야, 미안하다. 내가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황희는 철수의 얼굴을 핥으며 괜찮다는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철수는 황희를 안고 일어섰는데 마을 사람들은 사내들을 묶어서 끌고 갔답니다. 내일 아침 관아에 넘기기 위해서였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철수는 생각했습니다. 박진사는 이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더 큰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일단 황희를 구했으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철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관아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잡은 사내 둘을 끌고 갔는데 사내들은 묶인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답니다. 철수는 황희도 함께 데리고 갔지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였고 황희를 집에 혼자 두기도 불안했답니다. 관아에 도착하자 아전들이 나왔습니다. 철수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는데 박진사가 황희를 팔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하인들을 시켜 황희를 납치하려 했다고 말했지요. 마을 이장과 다른 사람들도 증언했는데 모두가 철수의 말이 사실이라고 확인했답니다. 아전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내 둘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들은 처음에는 발뺌하려 했지만 여러 사람이 목격했다는 말에 결국 실토하고 말았지요. 자기들은 박진사의 하인이고 박진사의 명령으로 개를 가져오라고 했다고 털어놨답니다. 아전은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박진사는 읍내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권세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기는 어려웠지요. 아전은 잠시 생각하더니 사또께 보고하겠다고 말했답니다. 한 시즌쯤 지나자 아전이 다시 나왔습니다. 사또께서 직접 이 사건을 다루시겠다고 오후에 다시 관아로 오라고 했지요. 철수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일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가 되어 철수는 다시 관아로 갔습니다. 이번에도 황희를 데리고 갔는데 마을 이장도 함께 갔답니다. 관아 마당에는 이미 박진사가 와 있었는데 화려한 옷을 입고 당당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요. 박진사는 철수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철수는 박진사를 똑바로 쳐다봤는데 두렵지만 물러서지 않으려 애썼답니다. 황희는 박진사를 보자 낮게 으르렁거렸지요. 곧 사또가 나왔습니다. 사또는 60 정도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는데 얼굴에는 엄격함과 동시에 자애로움이 묻어났답니다. 사또는 자리에 앉더니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지요. 사또가 박진사를 보며 물었습니다. 박진사, 그대의 하인들이 이 사람의 개를 납치하려 했다는데 사실이요? 박진사는 공손하게 절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개를 사고 싶어 했던 것은 사실이나 납치하라고 명령한 적은 없습니다. 아마 하인들이 제 뜻을 오해한 것 같습니다. 철수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박진사께서 분명히 제가 개를 팔지 않자 위협하셨습니다. 사또가 철수를 보며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소. 철수는 난처해졌습니다. 그때 박진사와 나눈 대화는 둘만 있을 때였고 다른 증인이 없었답니다. 철수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지요. 박진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자기 하인들이 경솔하게 행동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명령이 아니라 하인들 스스로 한 짓이라고 자기가
그 개를 갖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주인님께 잘 보이려고 그런 것 같다고 했답니다. 사또는 잠시 생각하더니 하인 둘을 불러들이라고 했습니다. 하인들이 끌려왔는데 박진사를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답니다. 사또가 하인들에게 누구의 명령으로 개를 납치하려 했느냐고 물었지요. 하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박진사의 보복이 두려웠고 거짓말을 하면 죄가 더 무거워질 것 같았지요. 한참을 망설이던 하인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들 스스로 한 짓이라고 말했답니다. 철수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분명 박진사가 시킨 일인데 하인들이 주인을 감싸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답니다. 양반과 평민 사이에서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사또는 한숨을 쉬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인 둘은 남의 재물을 훔치려 한 죄로 곤장 30대씩을 치고 박진사는 하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으로 벌금 은자 10냥을 내라고 했지요. 그리고 앞으로 박진사와 그의 하인들이 철순의 집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렸답니다. 철수는 실망했습니다. 박진사가 직접 명령한 일인데 고작 벌금 10냥으로 끝나다니 정의가 이런 것인지 허탈했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답니다. 평민이 양반을 이기기는 어려운 세상이었습니다. 관할을 나서는데 박진사가 철수를 불렀습니다. 박진사는 주위에 아무도 없는지 확인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철수 영감, 오늘은 내가 졌소. 하지만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심하시오. 양반을 적으로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시오. 철수는 박진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나으리께서 황희에게 손을 대신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박진사는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철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는데 화가 났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장이 철수를 위로했습니다. 비록 원하는 만큼의 판결은 아니었지만 박진사가 앞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황희를 잘 지키면 된다고 했지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고 말했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아내에게 관하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는데 아내도 한숨을 쉬며 속상해했답니다. 하지만 황희가 무사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앞으로 더 조심하자고 말했지요. 그날 밤 철수는 황희를 안고 생각했습니다. 박진사는 당분간 손을 쓰지 못할 것 같았지만 언젠가 또 문제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답니다. 철수는 황희를 더욱 조심스럽게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지요. 며칠 후 철수는 김 주사를 찾아갔습니다. 요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는데 김 주사는 놀라며 박진사가 그런 짓을 했다니 믿을 수 없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박진사는 욕심이 많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앞으로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충고했지요. 김 주사는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철수가 원한다면 자기가 아는 한양의 약재상을 소개해 주겠다고. 그 사람은 정직하고 신용 있는 사람이니 거래하면 더 안전할 거라고 했답니다. 철수는 고맙다며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했지요.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의논했습니다. 한양의 약재상과 거래하면 박진사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지만 한양까지 가려면 시간도 걸리고 힘도 들 것 같았답니다. 아내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 한양 약재상과 거래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지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희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조금 불편한 것쯤은 감수할 수 있었답니다. 철수는 다음 날 김 주사에게 가서 한양 약재상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지요. 며칠 후 한양에서 약재상이 찾아왔습니다. 나이는 50 정도 되어 보였는데 인상이 온화하고 말씨도 정중했답니다. 자기 이름은 윤상인이라고 소개했는데 김 주사에게서 철수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지요.
윤상이는 철수가 준비한 약초를 살펴봤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보더니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는데 상태가 정말 좋다고 칭찬했답니다. 값도 후하게 쳐줬는데 앞으로 계속 거래하고 싶다고 말했지요. 철수는 윤상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말도 정직했고 약속도 확실했으며 무엇보다 황희가 윤상인을 보고도 짖지 않았답니다. 황희가 인정한 사람이니 믿어도 될 것 같았지요. 그날부터 철수는 윤상인과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윤상인이 찾아왔는데 철수가 모아둔 약초를 사가고 좋은 값을 쳐줬답니다. 박진사와는 관련이 없어서 안전했고 수입도 전보다 더 나아졌지요. 철수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박진사도 관아의 금지령 때문에 더 이상 접근하지 못했고 황희도 평온하게 지낼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철수는 여전히 조심했는데 언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요. 윤상인과 거래를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철수의 생활은 더욱 안정되었는데 황희가 가져오는 약초와 철수가 직접 캐는 약초를 합치면 한 달에 꽤 많은 양이 되었답니다. 윤상인은 매달 정확한 날짜에 찾아와 약초를 사갔고 값도 약속대로 후하게 쳐줬지요. 철수는 이제 마을에서 제법 부유한 사람이 되었는데 기와집도 더 크게 짓고 밭도 2배로 늘렸답니다. 박진사는 관아의 금지령 이후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마을에서 박진사의 하인들을 보기는 했지만 멀리서 지나갈 뿐 철수네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지요. 철수는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박진사가 정말 포기했을까 의심스러웠답니다. 어느 초여름 날이었습니다. 윤상인이 평소보다 일찍 찾아왔는데 얼굴에 기쁜 표정을 띠고 있었답니다. 철수는 윤상인을 맞이하며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고 물었지요. 윤상인이 말했습니다. 철수 영감, 큰 기회가 하나 생겼소. 한양의 큰 약방에서 귀한 약재를 찾고 있는데 특히 산삼을 구하고 있소. 혹시 영감이 산삼을 구할 수 있겠소? 철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황희가 1년 전에 산삼을 한번 가져온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산삼을 가져온 적이 없었답니다. 하지만 한번 찾았으니 다시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지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한번 찾아보겠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소. 윤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해도 된다고, 산삼은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니 서두를 필요 없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만약 구한다면 값은 후하게 쳐주겠다고, 은자 100냥은 줄 수 있을 거라고 했지요. 철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은자 100냥이면 엄청난 돈이었는데 그 돈이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답니다. 철수는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약속했지요. 윤상인이 떠난 후 철수는 황희를 불러 앉혔습니다. 황희는 꼬리를 흔들며 철수를 쳐다봤는데 철수는 황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답니다. 황희야, 내가 예전에 산삼을 가져온 적이 있지. 혹시 다시 찾을 수 있겠느냐? 황희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꼬리를 한번 흔들고는 마당으로 나갔지요. 철수는 황희가 알아들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믿어보기로 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황희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철수는 걱정이 되어 황희를 따라가 볼까 생각했지만 황희를 믿기로 하고 집에서 기다렸지요.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황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는데도 황희는 보이지 않았답니다. 철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황희가 다친 건 아닐까, 아니면 길을 잃은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지요. 아내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마당을 서성였답니다. 해가 완전히 진 후 어둠이 내렸을 때였습니다. 황희가 돌아왔는데 온몸이 흙투성이었고 발은 피가 맺혀 있었답니다. 털도 엉망이었고 숨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지요.
하지만 입에는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물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달려가 보니 그것은 산삼이었습니다. 그것도 1년 전에 가져온 것보다 훨씬 큰 산삼이었는데 굵기가 엄지손가락만 했답니다. 뿌리도 온전했고 수염뿌리도 길게 달려 있었지요. 철수는 황희를 꼭 안았습니다. 황희야, 고생했구나. 정말 대단하다. 황희는 지쳐서 꼬리도 제대로 흔들지 못했지만 철수를 보며 눈을 가늘게 떴답니다. 아내가 급히 물과 밥을 가져왔는데 황희는 물을 마시고 밥을 먹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지듯 누웠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지쳤을까 싶었답니다. 철수는 황희의 발을 살펴봤습니다. 발바닥에 상처가 나 있었는데 먼 길을 걸어온 게 분명했답니다. 철수는 약초를 달인 물로 황희의 발을 씻겨주고 천으로 감싸주었지요. 황희는 편안한 표정으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철수는 산삼을 조심스럽게 싸서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김 주사에게 가서 윤상인에게 연락해 달라고 부탁했지요. 며칠 후 윤상인이 찾아왔는데 산삼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윤상인은 산삼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손을 떨며 돌려가며 보더니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는데 이런 산삼은 평생 처음 본다고 했답니다. 나이는 최소 50년은 된 것 같다고. 이 정도면 한양의 큰 약방에서 귀하게 쓸 거라고 했지요. 윤상인이 말했습니다. 철수 영감, 이 산삼은 정말 대단하오. 약속했던 은자 100냥, 아니 150냥을 드리겠소. 철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자 150냥이라니 평민이 평생 벌어도 모으기 힘든 돈이 아니겠습니까?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은자를 받았는데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답니다. 윤상인은 산삼을 조심스럽게 싸더니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귀한 약재를 구하면 꼭 자기에게 연락해 달라고 좋은 값에 사겠다고 했지요. 그리고 한양의 큰 약재 상단에서 철수 같은 사람을 찾고 있다고 혹시 관심이 있으면 소개해 주겠다고 했답니다. 철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큰 상단과 거래한다는 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이었지만 동시에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된다는 뜻이기도 했지요. 철수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했답니다. 윤상인이 떠난 후 철수는 은자 150냥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그 돈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는데 이제 딸아이를 좋은 곳에 시집 보낼 수 있겠다고 기뻐했답니다. 철수도 웃으며 모든 게 황희 덕분이라고 말했지요. 그날 저녁 철수는 장에 가서 좋은 고기를 사왔습니다. 황희에게 듬뿍 주었는데 황희는 이제 발의 상처도 많이 나아져서 씩씩하게 고기를 먹었답니다. 철수는 황희를 보며 생각했지요. 이 개는 정말 하늘이 내린 복이었습니다. 며칠 후 철수는 윤상인의 제안에 대해 아내와 의논했습니다. 큰 상단과 거래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철수와 황희에 대해 알게 될 거라고 했지요. 박진사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날 수도 있었답니다. 아내는 신중하게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처럼 윤상인하고만 거래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지요. 철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황희를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답니다. 철수는 다음에 윤상인을 만났을 때 정중하게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지금처럼 윤상인하고만 거래하고 싶다고, 큰 상단과는 거래하지 않겠다고 했지요. 윤상인은 아쉬워했지만 철수의 뜻을 존중한다고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고 했답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었습니다. 철수네 집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이 되었는데 하지만 철수는 교만하지 않고 이웃을 도우며 살았답니다. 가난한 집에는 쌀을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철수를 존경했고 철수도 마을 사람들에게 고마워했답니다. 황희는 여전히 매일 아침 산으로 가서 약초를 가져왔습니다.
가끔은 귀한 약초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평범한 약초들이었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답니다. 철수는 황희에게 무리하지 말라고,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늘 당부했지요. 어느 날 저녁 철수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는데 1년 전 길가에서 죽어가던 황희를 주운 날이 떠올랐답니다. 그때는 그저 불쌍해서 데려왔을 뿐인데 이제는 황희가 집안의 가장 큰 은인이 되었지요. 황희가 철수 옆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철수는 황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답니다. 황희야, 내가 우리 집에 온 게 정말 천운이었구나. 고맙다. 황희는 꼬리를 흔들며 철수의 손을 핥았습니다. 철수는 웃으며 황희를 안았는데 앞으로도 황희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했답니다. 평온한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철수는 윤상인과 꾸준히 거래했고 황희는 변함없이 약초를 가져왔으며 가족들은 행복하게 지냈답니다. 박진사에 대한 걱정도 점점 줄어들었는데 1년 가까이 아무 일도 없었으니 이제는 정말 포기한 것 같았지요. 하지만 철수는 몰랐습니다. 박진사가 포기한 게 아니라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어느 겨울날 눈이 소복이 내린 날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한양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 옷차림의 사내 5명이었는데 마을 주막에 머물며 이것저것 물어보고 다녔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요.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철수가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황희가 갑자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문 밖을 향해 낮게 경고하는 소리를 냈는데 철수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일어났답니다. 바로 그때 문이 거칠게 열리며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낯선 사내 5명이었는데 모두 몽둥이를 들고 있었답니다. 한 사내가 철수에게 자기들은 박진사 나으리가 보낸 사람들이라고 나으리께서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지요. 철수는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진사가 포기하지 않고 결국 사람을 보낸 것이지요. 철수는 아내에게 딸을 데리고 뒷문으로 나가라고 소리쳤는데 아내는 겁에 질린 얼굴로 딸을 안고 뒷문으로 달려갔답니다. 사내 하나가 막으려 했지만 황희가 달려들어 그 사내의 다리를 물었지요. 사내들이 일제히 철수와 황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철수는 의자를 집어들어 막으려 했지만 상대가 되지 않았는데 사내 하나가 철수의 팔을 잡아 비틀었답니다. 철수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지요. 황희가 사내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며 한 사내의 팔을 물었는데 사내는 소리를 지르며 황희를 때렸답니다. 하지만 황희는 물러서지 않고 계속 싸웠지요. 다른 사내가 몽둥이로 황희를 내리쳤습니다. 황희는 뒤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고 다시 달려들었는데 용감했지만 5명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답니다. 또 한 번 몽둥이가 황희의 옆구리를 쳤고 황희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지요. 철수가 울부짖으며 황희를 건드리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내들은 쓰러진 황희를 자루에 넣기 시작했는데 황희는 힘없이 끌려갔답니다. 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황희를 불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사내 하나가 철수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철수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는데 입에서 피가 흘렀답니다. 사내는 박진사 나으리께 감히 대들었으니 이 정도는 가벼운 거라고 다음에는 목숨도 부지 못할 줄 알라고 말했지요. 사내들은 황희를 든 자루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철수는 일어나려 했지만 온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 없었는데 그저 황희의 이름을 부르며 울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웃 사람들이 소란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뒷문으로 도망친 아내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돌아왔는데 철수를 보고는 비명을 질렀지요. 사람들은 급히 철수를 일으켰고 의원을 불렀답니다. 마을 이장이 화가 나서 분명 박진사의 지시니 관아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고개를 저으며 증거가 없다고, 사내들이 박진사의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겠느냐고 했지요. 지난번에도 증거 없어서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했답니다. 철수는 절망했습니다. 황희를 잃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지낸 황희가 박진사에게 끌려갔다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답니다. 의원이 와서 철수를 진찰했습니다. 다행히 뼈가 부러진 곳은 없었지만 온몸에 멍이 들었고 입술이 찢어졌는데 일주일은 쉬어야 한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철수는 쉴 수가 없었지요. 다음 날 아침 철수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아프고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황희를 찾아야 했답니다. 아내가 말렸지만 철수는 듣지 않았는데 황희를 찾아야 한다고, 자기가 황희를 지키지 못했으니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고 했지요. 철수는 마을 이장과 젊은 사람 몇 명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모두들 흔쾌히 돕겠다고 했는데 박진사의 짓이 너무 악독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했답니다. 일행은 박진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큰 기와집이었는데 담장도 높고 대문도 웅장했답니다. 철수가 대문을 두드리자 문지기가 나왔는데 평민 주제의 나으리를 만나겠다니 주제를 모른다고 썩 꺼지라고 했지요. 하지만 철수는 물러서지 않고 자기 개를 돌려받으러 왔다고 나으리께 전해달라고 소리쳤답니다. 문지기가 화를 내며 철수를 밀쳤습니다. 철수는 비틀거렸지만 다시 일어나 소리쳤는데 그 소리에 박진사가 마당으로 나왔답니다. 박진사는 철수를 보고 비웃으며 무슨 일로 찾아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철수는 이를 악물며 나으리께서 황희를 가져가셨으니 돌려달라고 말했지요. 하지만 박진사는 어깨를 으쓱하며 개가 무슨 개냐고, 자기는 아는 게 없다고 했답니다. 철수가 어젯밤 나으리의 사람들이 와서 황희를 가져갔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진사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는데 증거가 있느냐고, 자기 사람이라는 증거 말이라고 했답니다. 증거도 없이 양반에게 누명을 씌우다니 이거 큰일이라고 말했지요. 철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가 없었답니다. 사내들은 얼굴을 가리지 않았지만 이름을 밝히지도 않았고 박진사의 사람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요. 박진사는 비웃으며 증거도 없이 남을 의심하다니 평민 주제에 버릇이 없다고 썩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문지기들이 철수 일행을 밀쳐냈는데 철수는 주먹을 쥐고 분노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답니다. 철수는 관아로 향했습니다. 사또에게 호소하면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아전은 고개를 저으며 증거가 없으면 어쩔 수 없다고, 박진사는 읍내에서 가장 큰 양반인데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고 했답니다. 철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황희를 구할 방법이 없었는데 법도 권력도 모두 양반 편이었답니다. 철수는 무력하게 집으로 돌아왔지요. 집에 돌아오니 아내와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황희를 찾으며 울었는데 철수는 딸을 안으며 함께 울었답니다. 철수는 자신의 무력함이 한스러웠지요.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황희가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고 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무서워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 미칠 것 같았답니다. 철수는 황희에게 미안했고 자신을 믿고 따랐던 황희를 지키지 못한 것이 너무나 괴로웠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밤낮으로 황희를 찾아다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박진사의 집 주변을 맴돌았지만 담장이 높아 안을 볼 수 없었고 문지기들이 쫓아냈답니다. 관아에도 다시 찾아갔지만 아전은 증거를 가져오라는 말만 되풀이했지요. 철수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자지 못했는데 온통 황희 생각뿐이었답니다. 아내는 걱정하며 몸이라도 챙기라고 했지만 철수는 듣지 않았지요.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윤상인이었습니다. 윤상인은 급히 달려온 듯 숨을 헐떡이고 있었는데 철순의 집 상황을 듣고 한양에서 급히 내려왔다고 했답니다. 김 주사가 전가를 보냈다고 했지요. 윤상인이 말했습니다. 철수 영감, 내가 도울 방법이 있소. 한양에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관직이 높은 양반이요. 그분께 부탁하면 박진사 같은 잣짐은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을 거요. 철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윤상인에게 그런 인맥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았답니다. 윤상인은 당장 한양으로 올라가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고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했지요. 철수는 고맙다며 절을 했습니다. 윤상인은 서둘러 한양으로 떠났는데 철수는 처음으로 희망을 품게 되었답니다. 사흘 후 윤상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화려한 관복을 입은 양반이 함께 있었는데 나이는 60쯤 되어 보였고 위엄이 있었답니다. 윤상인이 소개했지요. 이분이 내 친구 최판서님이시오. 한양에서 호조판서를 지내신 분이시오. 철수는 황급히 절을 했습니다. 호조판서라면 나라의 재정을 관리하던 높은 관직인데 그런 분이 여기까지 오셨다니 믿기지 않았답니다. 최판서가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윤상인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소. 박진사란 자가 영감의 개를 빼앗아 갔다지요.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나으리. 황희는 저희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최판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직접 나서면 박진사 같은 자는 문제없소. 지금 당장 박진사의 집으로 가봅시다. 일행은 박진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철수와 윤상인, 최판서, 그리고 최판서가 데려온 관속 넷이 함께 갔는데 마을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따라왔답니다. 박진사의 집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지기가 나와 누구냐고 물었는데 최판서가 당당하게 말했지요. 호조판서를 지낸 최판서요. 박진사를 만나러 왔소. 문지기는 깜짝 놀라 황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박진사가 허둥지둥 나왔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답니다. 호조판서라는 말에 겁을 먹은 것이지요. 박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어서 오십시오, 나으리. 무슨 일로? 최판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진사, 그대가 평민의 개를 강제로 빼앗아 갔다는데 사실이요? 박진사는 당황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다고 오해라고 했지요. 하지만 최판서는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거짓말 마시오. 내가 직접 확인하러 왔소. 지금 당장 그 개를 내놓으시오. 박진사는 어쩔 수 없이 하인들을 시켜 황희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잠시 후 하인이 황희를 끌고 나왔는데 황희는 여위어 있었고 털도 더러웠답니다. 하지만 철수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지요. 철수는 황희를 꼭 안았습니다. 황희도 철수의 얼굴을 핥으며 기뻐했는데 그 모습을 본 최판서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보시오, 저 개가 주인을 알아보지 않소. 이것이 바로 증거요. 최판서는 박진사를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양반이라는 자가 평민의 재물을 빼앗고 폭력까지 휘둘렀으니 이게 무슨 짓이냐고, 양반의 체면이 어디 갔느냐고 했지요. 박진사는 고개를 숙이고 변명도 하지 못했답니다. 최판서가 선언했습니다. 박진사, 그대는 양반으로서의 품격을 잃었소. 내가 한양으로 돌아가는 즉시 임금께 상소를 올려 그대의 관직을 박탈하도록 하겠소. 그리고 이 고을 사또에게도 엄히 처벌하라고 명하겠소. 박진사는 그제야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지요. 하지만 최판서는 단호했답니다. 이미 늦었소.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하오. 양반이라고 예외는 없소.
최판서는 관속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박진사를 관하로 끌고 가라고, 사또에게 즉시 처벌하라고 전하라고 했지요. 관속들이 박진사를 묶어서 끌고 갔는데 박진사는 비참한 얼굴로 끌려갔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박진사가 응징을 받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모두들 기뻐하며 최판서에게 감사 인사를 했답니다. 최판서는 철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철수 영감, 윤상인이 영감에 대해 좋은 말을 많이 했소.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이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시오. 철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으리.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최판서는 윤상인과 함께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철수는 황희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와 딸이 울며 기뻐했답니다. 온 가족이 황희를 안으며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고 다짐했지요. 며칠 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진사는 관직을 박탈당하고 벌금 100냥을 물었으며 3년간 이고을에서 추방되었다고 했답니다. 사또가 최판서의 명령을 따라 엄하게 처벌한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통쾌해하며 기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평온한 날들이 돌아왔습니다. 철수는 다시 윤상인과 거래를 시작했고 황희는 여전히 약초를 가져왔으며 가족들은 행복하게 지냈답니다. 박진사는 추방되어 다시는 볼 수 없었지요. 1년이 지났습니다. 철수네 집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이 되었지만 철수는 여전히 겸손하고 이웃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최판서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해마다 한양으로 찾아가 인사를 드렸는데 최판서도 철수를 반갑게 맞이했답니다. 황희는 가족의 일원으로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아침마다 산으로 가서 약초를 가져오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더 이상 위험한 일은 없었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철수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는데 하늘이 붉게 물들어 아름다웠답니다. 황희가 철수 옆에 와서 앉았지요. 철수는 황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황희야,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구나. 하지만 이제는 안전하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살자꾸나. 황희는 꼬리를 흔들며 철수의 손을 핥았습니다. 철수는 웃으며 황희를 안았는데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철수와 황희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황희는 평생 철수 곁을 지켰고 철수도 황희를 끝까지 아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철수와 황희의 이야기를 오래도록 기억했는데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면 신분도 종족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정의는 언젠가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지요.